오늘 이야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온두라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업가 바나나맨 사뮤엘 제머레이의 일대기입니다. 1877년 1월 18일 러시아 제국의 키시네프, 현재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의 가난한 유대계 가정에서 슈무엘 즈무리가 태어납니다. 14살이 되던 1891년에 아버지가 별세하자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름을 미국식으로 사무엘 제머레이로 개명하는데 통칭 샘이라고 불렸습니다. 샘은 삼촌이 잡화점을 운영하던 알라베마주 셀마시에서 자라면서 목수 보조, 배달부, 행상인, 청소부같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동유럽에 남겨둔 형제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샘은 1893년 알라베마에서 처음으로 바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바나나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던 시절이라 진귀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고 바나나의 수입 및 유통산업은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1895년 샘은 알라베마의 항구 도시 모빌로 옮겨와 바나나 유통업을 시작합니다. 샘은 과숙성되어 폐기 직전인 바나나를 싸게 사들여서 철도망을 통해서 빠르게 운반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사업 수완으로 명성을 얻어 바나나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21살에는 10만 달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나나 산업을 지배하던 회사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였습니다. UFC는 바나나 생산뿐만 아니라 철도, 해운, 통신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자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현금 대신에 임금으로 지급했고 병원, 학교, 세탁소, 교회 등을 운영하는 등 거의 유사 국가화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1903년 샘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UFC의 바나나를 미국 내 일부 채널에서 유통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샘의 회사의 지분 25%를 받아갔습니다. 이후로 샘은 증기선 회사와 바나나를 직수입하는 회사인 쿠야멜 프루트 컴퍼니를 인수했고 쿠야멜이라는 상호가 샘의 바나나 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샘은 유통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바나나 생산까지 진출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서 1905년에 온두라스에 직접 가서 답사를 진행합니다. 1910년에는 온두라스의 쿠야멜강 인근 토지 20제곱킬로미터를 사들여 본격적인 바나나 농장을 시작합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는 다른 바나나 회사 고위 임원들과는 다르게 샘은 직접 농장 건설, 철도 건설 등의 육체 노동에도 참가합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농장 매입과 철도 건설 등의 갑작스러운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회사의 부채가 너무 늘어난다고 생각했고 지분을 샘에게 처분합니다. 샘 제머레이는 농장의 생산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온두라스 정부의 뇌물을 먹이고 각종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수출입에 대한 면세 혜택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혜들은 곧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870년대 온두라스는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나라의 곳간에는 돈이 없었고 영국의 은행들에게 대출을 받아 철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건설은 사업 자금 부족으로 멈춰섰고 연체이자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온두라스 정부가 영국 은행들에게 갚아야 할 원리금은 3천만 달러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고 사실상 자력 상환은 불가능했습니다. 은행들은 계속해서 상환을 독촉했고 빚을 갚지 않으면 영국 해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국군이 들어오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국무장관인 필랜더 녹스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은행가인 JP 모건에게 요청해서 JP 모건이 온두라스의 철도 채권을 모두 사들이고 3천만 달러를 대환 대출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반대급부로 JP 모건은 온두라스 철도의 소유권을 받고 온두라스의 재무부를 감독하고 온두라스 세관을 운영하면서 관세 징수를 대행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설계합니다. 실제적으로 온두라스를 JP 모건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치였지만 당시 빚쟁이였던 온두라스의 미구엘 다빌라 정권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대환 대출로 영국 은행들은 연체된 대출을 회수하고 장기적으로 JP 모건은 원리금을 회수하고 철도로 이익을 얻고 미국은 영국이 남미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서 온두라스인들과 샘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거래였습니다. 이 재무제조정에 온두라스인들은 격렬히 반대했고 관세를 JP 모건이 가져가고 재무부를 감독하는 대출 구조를 온두라스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샘도 이 재무제조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샘의 바나나 농장 사업의 가격 경쟁력 중에 중요 요소는 온두라스 정부에 먹인 뇌물로 얻은 면세 혜택에 달려 있었고, 샘의 회사 쿠야멜 프루트 컴퍼니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같은 대형 바나나 회사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온두라스 정부가 약속한 면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JP 모건 입장에서는 이런 면세 혜택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래가 미국이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된다면 샘의 바나나 사업은 면세 혜택을 잃어 유나이티드 프루트와 가격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샘은 망할 위기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샘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미국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 신문의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기사를 대량으로 유포합니다. 미 국무부는 언론에 이런 기사를 흘려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샘이라고 확인하고, 국무장관 필랜더 녹스는 샘 제머레이를 워싱턴으로 불러 선동을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할 샘은 아니었습니다. 샘은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미국 및 JP 모건과 협상 중인 온두라스 대통령 미구엘 다빌라를 쿠데타로 날려버리고 샘에게 면세 혜택을 줄 대통령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JP 모건과 미국 정부를 모두 거스르는 방안이었고, 당시 미국 현행법상 외국에서 개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법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샘 제머레이는 기자들을 고용해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자들은 미국이 온두라스 철도 회사를 훔쳐가고 온두라스 정부에 돌아가야 할 관세를 미국 은행인 JP 모건이 가져가는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류의 기사를 대량으로 작성해서 유포합니다. 이 언론 공작은 잘 먹혀 들어가서 온두라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정권 교체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샘이 점찍은 새로운 대통령은 마누엘 보닐라입니다. 당시 온두라스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보닐라는 현직 대통령인 미구엘 다빌라의 쿠데타에 의해 하야하고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샘은 마누엘을 만나서 대통령 자리를 약속할 테니 그 대가로 바나나 사업을 위한 특혜를 달라고 요구했고, 마누엘은 이에 동의합니다. 샘은 쿠데타를 위한 병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쿠데타의 군사적 지휘와 용병의 모집은 보닐라의 오른팔이었던 미국인 용병 리 크리스마스가 맡았고, 약 100명 규모의 쿠데타군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샘 제머레이는 잉여 물자로 처분된 USS 호넷이라는 군함을 사들여 이름을 호넷으로 바꾸고 콜트사의 M1895 기관총과 각종 무기를 사들여 쿠데타를 지원합니다. 당시 미국 법상 개인이 해외에서 쿠데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계속해서 리 크리스마스와 그의 용병단을 밀착 감시했습니다. 1910년 12월 22일 감시를 따돌리는 데 성공한 용병단은 무기를 가득 적재한 호넷을 타고 미국을 떠나 온두라스로 향합니다. 12월 31일 용병단은 온두라스의 로아탄 섬을 점령했지만 두 척의 미국 군함 타코마와 마리에타가 용병단의 배 호넷 주위를 맴돌면서 워싱턴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워싱턴에서 납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병단의 배 호넷은 납포되었고, 용병단은 일시적으로 배에 발이 묶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장고 끝에 믿을 수 없는 좌파 정권인 다빌라를 내버려두면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와 반대로 보닐라는 미국이 들이미는 불평등한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넷이라는 배만 압류하고 용병단은 무기를 소지한 채 온두라스 해변에 풀어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 쿠데타를 묵인합니다. 풀려난 리 크리스마스의 반란군은 라세이바라는 항구 도시로 쳐들어가서 1911년 1월 25일에 온두라스 정부군과 교전하여 승리합니다. 이 전투에서 정부군은 약 60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고, 최초로 기관총이 사용된 전투 중의 하나로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기관총 사용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됩니다. 이 전투에서 사용된 기관총의 교차 사격 등의 방식은 1차 세계대전에서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라세이바의 함락 소식을 들은 다빌라는 절박해졌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인 목사를 불러 미국이 지명하는 자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겠다고 말했고, 이런 각오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해 JP 모건의 대출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안건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32대 4로 JP 모건의 대출 안건은 부결되었고, 국회는 이 대출을 반헌법적이고 온두라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이 부결로 다빌라의 정치적 생명은 결정되었고, 미국의 압력으로 다빌라는 대통령직에서 하야합니다. 다음 몇 주간 리 크리스마스와 미국 외교관인 토마스 도슨이 마리에타에서 온두라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임시 대통령 프란시스코 베르트랑이 1년간 대통령직을 맡다가 하야하고
보닐라에게 양위하는 계획을 세웠고 1912년 2월에 계획대로 마누엘 보닐라는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마누엘은 샘 제머레이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각종 특혜가 주어졌는데 일부만 열거하자면 북부 해안의 10,000헥타의 토지, 과테말라 국경의 10,000헥타의 토지, 사업에 필요한 어떤 장비든 간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특권, 25년간의 면세 특권, 철도 및 기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쿠데타에 든 $50만 온두라스 정부가 보상해 준 것입니다. 요약하면 샘은 무관세, 면세, 바나나 농사를 지을 땅, 심지어 쿠데타에 든 비용 보전까지 얻어냈습니다. 샘의 바나나 회사 쿠야멜 프루트는 이런 특혜와 경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당시의 바나나 시장을 지배하던 거인 유나이티드 프루트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져 갔습니다. 당시 쿠야멜 프루트의 지분 10%는 유나이티드 프루트가 가지고 있었고 샘은 UFC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UFC는 절대 지분을 팔지 않고 움켜쥔 채 간섭하면서 경쟁자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1913년에 미국 하원에서 바나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대량의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이 세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로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역풍이 불게 되었고 대중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유나이티드 프루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병쟁사의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바나나 시장에서 독점력이 없고 유효한 경쟁이 있다는 점을 보이고 싶어 했었고 반독점의 칼날을 맞아 회사가 조각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나이티드 프루트가 보유하던 쿠야멜 프루트의 지분 10%를 다시 샘에게 되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자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여 UFC는 반독점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샘은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쿠야멜 프루트 지분의 100%를 가지게 됩니다. UFC는 반독점을 피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쟁자를 풀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같은 바나나 회사라도 두 회사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고위 임원들이 바나나 경작지에도 잘 나가보지 않았고 미국 본사에 앉아있는 경직화된 관료들이었지만 쿠야멜은 샘 제머레이가 직접 경작지에 자주 나왔었고 항상 혁신적인 새로운 농업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배수로, 대나무로, 바나나 나무 받치기, 스프링쿨러 같은 당대의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쿠야멜은 슬림하고 유연한 기업 구조였고 유나이티드 프루트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민함의 차이는 토지 취득 일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쿠야멜과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경작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점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변호사를 파견하고 서류를 뒤지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동안 샘 제머레이는 자칭 땅 주인 두 사람을 각각 만나서 각각 2번 사들였습니다. 돈이 2배가 들었지만 땅 구입에 성공한 뒤에 그보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1915년부터 1929년까지 바나나 전쟁이라고 불리는 두 회사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은 점차 고조되어 갔는데 처음에는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이 기본이었고 철도와 같은 인프라를 사보타주하거나 서로 간에 수많은 소송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유나이티드 프루트가 온두라스 고지대의 수원지를 사들이고 강의 흐름을 받고 쿠야멜의 바나나 농장으로 가는 농업 용수를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자 총기가 동원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갑니다. 1928년에는 쿠야멜 프루트의 선박에서 대량의 무기가 번적된 것이 적발되기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바나나 회사가 전쟁까지 가게 된다면 외교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미 국무부가 나서서 두 회사의 대표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합병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 지배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독점법으로 유나이티드 프루트를 갈라놓으려던 미국 정부는 두 바나나 회사를 합쳐 독점 기업을 만든다는 결정을 합니다. 요즘은 윈도우에 익스플로러 들었다고 반독점, 구글 점유율 높다고 반독점이라고 여기저기 자주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옛날에는 바나나 장수들끼리 싸움하지 말라고 독점 기업을 만들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나나 시장의 점유율은 쿠야멜 14%, 유나이티드 프루트 54%였지만 산정된 합병 비율은 샘에게 불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국 정부에 저항하면서 쿠데타까지 일으킨 샘 제머레이였지만 나이도 먹은 데다가 1929년부터 시작되는 대공황이 닥쳐오고 있었고 미국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기에 1929년 11월에 합병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와 쿠야멜 프루트의 주식 교환으로 샘은 3,150만 달러의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을 받아 개인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거래로 샘은 미국 최고 부호 중에 한 명이 되었지만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바나나 사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은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배공황 시기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방만한 경영으로 점차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1929년 당기순이익이 4,460만 달러에서 1932년 620만 달러로 폭락했고 1929년에 158달러였던 주가는 1932년에는 10달러가 되었고 이 말은 샘 제머레이의 주식 평가액도 3,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폭망했다는 말이죠. 샘 제머레이는 바나나를 수송하는 선장, 종간상 등의 관계자들을 수없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파악했는데 유나이티드 프루트가 망해가는 것은 단순히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만연한 비효율 때문임을 깨닫고 이사회에 경영 개선을 위한 제안을 보냅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샘 제머레이의 러시아 악센트 때문에 못 알아듣겠다고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격노한 샘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이사회 의장을 해고하고 스스로 회장이 됩니다. 이때 남긴 유명한 말이 "여러분은 이 사업을 충분히 망쳐왔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입니다. 회장이 된 샘은 유나이티드 프루트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비효율적인 관리를 하던 중간관리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였고 그 자리를 쿠야멜 프루트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개혁은 나름 성공적이었고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수익성은 개선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프루트에서 회장의 역임하다가 1951년에 은퇴합니다. 은퇴 후에도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흑막이 되어서 과테말라의 토지 개혁을 추진하던 아르벤스 정권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는 계획을 배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